자,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인들을 다 모실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시네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미국인 한국 영화 전문가, 영화평론가 달시 파켓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벽안의 평론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눈빛이 벽안은 아니시네요. 푸른 눈은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갈색 쪽이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갈색이네. 네. 달시 파켓에서 달시가 그 오만과 편견의 미스터 달시하고 같은 스펠링입니까? 네, 같은 스펠링인데. 예, 거기서 네. 근데 다시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예.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렇게 달시라고 시작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D-A-R-C-Y.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달시라고 해 발음하는 게 맞는데. 네, 달시. 달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통 달시밖에 부를 때 달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이 달이고 뒤에다가 뭐 씨 붙이는 것처럼 김씨 씨 하는 것처럼 달시 이렇게. 옛날에 병원 가는데 예, 그리고 예. 이름이 나왔어요. 어떤 간판에. 근데 세 글자만 나와요. 네네. 그래서 달시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씨발. 진짜 웃기다. 그렇군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영화평론가 달시밖에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 영화 소개해드리면은 금세 누군지 탁 눈치채실 거예요. 여기 임성수 감독의 돈의 맛. 거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셨잖아요. 아주 뭐랄까 소돔과 고모라적인 네. 그런 되게 대패적인 어떤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뭐 미국인 비즈니스맨인가요? 네, 그런 역할로 또 등장하셨죠. 네. 어쩌다가 어떻게 또 연기 쪽에도 또 발을 디디셨어요? 뭐 전혀 기대했던 거 아니라 예. 내가 영화 일을 하면서 네네. 아마 감독도 많이 만나서 알게 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독립영화 네네. 원나잇 스탠드라고 네네. 원나잇 스탠드 또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 거의 우연히 나왔는데 네. 임 감독님이 그 영화 보게 돼서 뭐 돈의 맛 준비했을 때 뭐 할리우드 배우 쓰는 것보다는 잘하는 달시가 쓰면 어떨까 생각. 그게 아니라 싸서 쓴 거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개런티는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할리우드만큼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연기는 쏠쏠하게 괜찮게 잘하는데 개런티를 적게 줘도 되니까 달시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려운 역할이라서 좀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연기를 원래 전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연기 쪽으로 이렇게 또 발을 딛게 되시니까 또 꽤 잘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본인이 제가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야. 근데 네, 아마 그냥 카메라 앞에서 네네. 편한 느낌 들긴 해요. 근데 연기 잘하는 느낌 전혀 없는데. 근데 별로 긴장되진 않은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재주네요.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지금 달시파켓이 이제 미국인이잖아요. 네. 미국이 어디 출신이시죠? 고향은 매사추세츠 쪽인데. 매사추세츠. 네, 그래서 버스턴에서 한 중부인가요? 동부 쪽이죠? 네. 예. 네, 되게 시골이에요. 시골. 예. 네. 차 타면 뭐 예. 버스턴 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보스턴하고 가깝고요. 네. 예. 거기서 영화를 전공하신 겁니까? 어떻게 영화 쪽하고 인연이 다 하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전공은 제 러시아어.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대한 관심 많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영화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영화 많이 보고 영화 좋아하는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한국 오게 되고. 네네. 뭐 한국 영화 어떤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좀 영화 좀 많이 보다가 내가 그냥 취미로 내가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거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근데 갈수록 네. 그러니까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영화를 좋아하셨고 네. 많이 보시다가 한국에 또 다른 계기로 오게 됐고 네. 오시게 돼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에 처음 오신 게 언제시죠? 97년이었어요. 97년이면 벌써 15년, 16년 그 정도 됐네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와서 또 한국어도 배우시고. 네. 그럼 이쪽에서 어떤 잡을 가지시고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는 예. 제 영어 강사로 왔는데 영어 강사로. 네. 예. 그래서 네 가르치다가 네 조금씩 다른 일 생겼어요. 제가 웹사이트 먼저 만들라고. 네네. 그리고 런던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네. 기자로 일해달라고. 어떤 매체였죠? 그 스크린 인터내셔널. 스크린 인터내셔널. 네. 영국 쪽의 영화 산업지인데. 네네네. 그래서 한국 영화계에 대한 뉴스 쓰고 그때 뭐 자막 교정하는 일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네 가면서 조금씩 일이 좀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영화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서구에 그러니까 해외에 이제 우리 영화를 좀 알리는 그런 역할 또 자막 감수 같은 거 하시면서 혹시 네. 영어 자막이 혹시 틀렸나 뭐 좀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네. 체크를 해주시고 네. 뭐 이런 역할을 막 하시다가 보니까 어느새 영화 평론가가 돼 버리신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 리뷰 같은 거 그냥 예. 저 혼자서 네. 웹사이트에다가 넣었는데 네. 근데 네, 어느 날부터 네. 부탁이 왔어요. 네. 연락이 오고 근데 되게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왔을 때도 네. 한국 영화 그때 막 붐이 시작했었는데 그랬죠.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처음으로 생겼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달씨하고 저가 약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 뉴스 전문 채널 YTN 기자로 입사를 했다가 네. 그 영화 전문지인 필름 2.0으로 옮긴 시점이 달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시점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뭐 친구 이런 영화 2000년대 초반부터 막 우길승천하면서 네. 되게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런 그 담론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또 평론들도 주목을 받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씨 같은 사람도 먹고 살기 시작하고 네. 먹고 살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필름 입장을 옮기게 돼서 지금 영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초창기에 한국 영화의 어떤 매력에 좀 이렇게 매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어떤 나는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에너지를 받다라고 네. 해줄 수 있다면요. 그때 제 느낌은 예. 한국 감독들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영화 만들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한국 영화 그렇게 뭐 흥행적으로 네. 그렇게 성공해본 적 없었죠. 그랬죠. 예. 뭐 아주 가끔씩 뭐 섭변제 정도 100만 돌파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네. 근데 이제 젊은 시대 감독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한국 영화 이미지가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한국 영화 칸 영화제도 경쟁 부분에 들어오고 그게 최초로 들어간 게 그 취하선 아니었나요?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최초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지효선 처음으로 상을 받고. 예. 춘향전도 맞습니다. 춘향전님 네. 경쟁 부분 첫 진출했죠. 예.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다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초창기에는 일단은 임권택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좀 하셨겠어요. 또 네. 예. 사실 한국 오기 전에 내가 한국 영화 딱 2편밖에 못 봤어요. 근데 오기 전에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섭변제 보게 됐어요. 한국 친구가 소개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조금 어려웠지만 한국 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다시 보니까 더 잡았어요. 더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리고 임권택 감독님이 지금도 내가 70년대 만든 영화과 뭐 80년대 영화를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지금 몇 년 전에 이태리에서 예. 우디네 우디네 국정 영화제. 영화제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영화 70년대 네. 해고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왕십리도 보여주고 뭐 뭐 신궁이라는 영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책 영화 거기 상영했는데 네네. 지금도 되게 인기 많았어요. 거기. 인권택 감독 영화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 날씨가 뽑는 최고의 걸작은 뭘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춘향전 되게 춘향.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내 최고 걸작 꼽으려면 아마 길소뜸? 되게 네 처음으로 봤을 때 그 엔딩이 좀 충격 받았고 네. 다른 인권책 영화 비교하면 네. 뭐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네네. 근데 네 스토리가 되게 강해서 네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렇군요. 인권택 감독 말고 또 날씨를 매료시킨 한국 그 작가주의 영화 감독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 감독 중에서 옛날부터 봉준호 감독 되게 좋아했어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잘 봤어요. 잘 보셨어요? 네, 여기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좀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지금 뭐 해외에서 그 흥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6월 말에 네네. 드디어 그게 미국에서 개봉하게 되는 뭐 할 건데 좀 네, 일이 생겨서 좀 많이 딜레이 됐어요. 네, 영국 뭐 미국 아직 개봉하지 못했는데 네, 프랑스에서는 이미 개봉했고요. 네, 프랑스에서 그 만화가 네네. 원래 좀 유명한 거라서 예. 거기서 좀 잘 됐고 홍콩 아시아에서 이미 개봉한 상태예요. 저도 뭐 같은 평론가로서 이 지점에서는 또 달시하고 이제 설국열차에 대한 어떤 감상평이 좀 엇갈리네요.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가운데 설국열차가 제일 못 만든 영화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다른 작품들은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매물 이런 영화들은 뭐 저는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또 봉준호 감독은 또 그 흥행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드문 또 감독 가운데 한 명이죠. 또 그 안에 또 사회적인 메시지를 잘 녹여내는 그런 뭐 한국 영화의 또 아주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또 뭐 김기덕 감독이 사실은 외국에 나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해외 분들이 김기덕은 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 영화 김기덕은 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위상이 대단하죠 해외에서는. 네 그렇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인데 뭐 되게 저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찍어서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근데 뭐 사람들이 김기덕 영화 많이 보지는 않고 거의 안 봐요. 네. 김기덕 감독 영화를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할지 나는 좀 가끔 가다가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 영화 언어를 관용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불편하다, 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김기덕 감독이 그렇게 영화 안에 어떤 폭력성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은 한국 사회 자체의 은유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각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관객들이 김기덕 감독 영화를 보는 것과 해외 관객들이 또 호의적으로 보는 것이 상반되고 오히려 해외 관객들이 훨씬 더 좋게 보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설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해외 관객들이 보면 아주 특이한 영화라서 특이하다. 이런 영화 처음 보는 느낌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보여주니까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 아니면 그런 불편함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네네. 김기덕 영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편은 아니십니까? 아닌데 예, 예. 네,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뭐 네. 싫어하는 작품도 있는데 네네. 네, 그렇게 해외에서 뭐 음. 주목받는 것은 저도 좀 놀라운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감독들과는 또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외국만 나가면 무조건 김기덕 하니까. 네, 예. 근데 김기덕 감독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막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 네,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아시잖아요. 예전에 경찰서 갔다가 무슨 취재하러 갔다가 노숙자 취급받아가지고 갇혔던 거. 행색이 남루하다고 노숙자 취급받아가지고 네. 유치장에 갇혔던 그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홀대를 받으니 본인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한국에만 들어오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네, 오히려 뭐 박찬욱, 봉준호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네,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작품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네. 약간 속물적인 어떤 그런 교양이라든가 이런 네. 측면에서 또 영화도 좀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의 영화 문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문에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김기덕 감독과 다른 감독들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상반된 그런 네. 부분이 네. 그 스노비즘적인 그런 그 측면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도 네. 새로운 영화 나오면 네네. 사람들이 일단 뭐 좋은지 뭐 나쁜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돈. 특히나 요즘 그 한국 영화계 정말 돈의 논리가 좀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혜 씨가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에너지가 많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본인도 좀 실감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런 것 좀 느껴요. 10년 전이라도 좀 새로운 영화 만들고 싶다고 네. 하면 아마 투자도 받을 수는 있고 네. 어떤 뭐 리스크가 가지고 영화 만들 수 있는데 네. 요즘에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유명한 감독 아니면은 특히 전문 감독도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뷔하고 싶으면 좀 아주 익숙한 스토리 가지고 네. 뭐 스타일이 너무 뭐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 다르진 않게 돼야 되니까 네, 좀 아쉬워요. 거기서 거기인 영화들이 막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조금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면 아예 투자 자체가 안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물량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가 점유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다시도 절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할리우드 영화의 대결 구도 여기에 특히 언론이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이겼느냐 졌느냐 맞아요. 점유율이 더 높냐 낮느냐 네. 이걸 가지고 그 따진다는 거죠. 그 한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밀도라든가 질량을 네. 그렇게 점유율로 그 환산해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건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점유율이 네. 무조건 높다고 해서 네. 우리 한국 영화 문화가 그럼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신호는 아니잖아요. 꼭 그렇진 않죠.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네. 점도 있는. 사실 너무 경쟁이 아예 안 되는 상태라면 네. 그것도 큰 문제인데 네. 근데 뭐 할리우드 영화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봤다는 것만 가지고 네. 네. 사실 중요한 것은 좋은 영화 만드는 거고 앞으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네. 있는 영화 만들면 그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네. 근데 돈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네, 좋은지 나쁜지 그 얘기가 점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의 척도 이런 것들을 다혜 씨가 제일 먼저 좀 실감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해외에서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네. 것들은 좀 온도차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있어요.
10년 전에는 뭐 한국 영화 되게 핫이었고 핫한 아이템이었죠. 네, 그래서 다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영화 나올지 되게 궁금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중요한 네, 뭐 영화계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관심 있게 보지만 근데 막 옛날만큼 새로운 영화 안 나오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큰 영화도 나오고 가운데는 좀 많이 없으니까 사실 네, 큰 영화이거나 뭐 유명한 감독이거나 아니면 뭐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 그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양극화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 칸 영화제가 뭐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뭐 작품성이라든가 저변을 뭐 잴 수 있는 뭐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컴피티션에 한국 영화가 단 한 편도 초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지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맞아요. 이것도 전 얘기지만 예산이 보면 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는 예술 영화지만 아주 저예산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좀 여유롭게 예술 영화 찍을 수 있는 환경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뭐 김기덕, 홍상수, 뭐 이창동, 적은 예산 가지고 영화 만들거나 아니면 뭐 봉준호처럼 좀 상업적인 느낌 들면서 영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특히나 아마 이창동 같은 감독님은 일단 많진 않고 그리고 뭐 30억 40억 가지고 영화 지금 만들 수는 없는 환경이 돼버려서 네, 사실 칸을 가고 싶으면 그런 영화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으로 전두현 씨 간 거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세대적인 측면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 이후에 사실 한국 영화의 어떤 작가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을 만한 신예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재능의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보기엔 재능보다는 환경 훨씬 더 큰 이유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매년 나오는 신인 감독도 굉장히 많고 뭐 영화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느껴요. 뭐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 와서 뭐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근데 특히나 젊은 감독들은 지속적으로 재밌는 영화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차세대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돼요. 저도 참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독립영화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뭐 편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안에서 분명히 작품적인 그 부분에서 평가해야 될 부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독립영화 진영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너무 많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극장에서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업 영화보다는 인디 영화 훨씬 더 뭐 재미있는 영화도 많고 좀 다양하고 다양해서 개인적으로 그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갔어요.
네, 연말에 탑10 리스트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좀 섞여서 뭐 예, 큰 예. 영화도 있고 작은 영화도 있는데 근데 가면서 거의 다 작은 영화예요. 작은 영화 쪽에 탑10이 많이 포진이 됐습니까? 네. 네. 아마 뭐 적은 예산으로 만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투자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저렇게 하라고 그런 거 안 나오니까 훨씬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물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예. 네. 네. 몇 편 정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달씨가 탑10으로 뽑은 영화들 좀. 네. 예. 뭐 평소에는 한 7편, 8편 정도. 예. 네, 저예산 영화. 예. 몇 편 정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뭐 애니메이션 사이비 되게 잡았고 연상호 감독의 네, 좀 보기 힘든 영화지만 예. 되게 좋았었고 예. 제가 러시안 소설도 러시안 소설 되게 잡았고 지슬은 뭐 네, 너무 많이 주목받았고 네. 근데 사실은 지슬보다는 그 감독님이 첫 영화 뭐 이어도라고 그건 극장 개봉은 못 했는데 네, 둘 중에 내가 이어도 더 좋아요. 되게 잘 봤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희야 지금 도희야 아마 한 영화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추정됐었죠. 네, 오늘 개봉했나요? 아마 예, 지난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 개봉했죠. 도희야가 이제 정주리 감독이 연출을 하고 이창동 감독이 제작을 맡고 배두나 씨가 주연한 영화죠. 네. 그 영화는 제가 자막기를 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좀 미리 봤어요. 그러셨구나. 네, 미리 보고 너무 잘 봤으니까 좀 깐느 어떤 반응인지 계속. 네.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보다 더 좋던데요. 좀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하는데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그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섬세하고 아주 미묘한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제가 포착해내는 게 아주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정주리 감독이 저는 여자 이창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감독이 뭐 이창동 감독님 되게 영화 되게 좋아하신다고 얘기했었는데 스타일이 비슷하면서 느낌이 달라요. 그건 되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시 되게 좋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뭐 걸작이죠. 근데 뭐 둘 다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뭐 들꽃 영화제인가요? 들꽃 영화제인가요? 들꽃 영화상. 들꽃 영화상. 그건 달씨가 그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것도 관련해서 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응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어떤 영화상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처음에는 한 5년 전에 기사를 썼어요.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뭐 Independent Spirit Awards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상 다 알고 있는데 오스카상 좀 상업적인 영화 집중하는데 Independent Spirit Awards 뭐 독립 영화, 뭐 저예산 영화 Independent Spirit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 영화 정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화제도 많은데 그리고 상 뭐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근데 약간 Independent Spirit Awards 같은 형식으로 있는 영화제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물론 혼자 하는 거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4월 1일 처음으로 했어요. 상을 누가 받았죠? 지슬 받았어요. 지슬이 받았군요. 그래서 그 전해 개봉했던 뭐 저예산 독립 영화 중에서 뭐 작품상, 뭐 여유준상 뭐 그런 상을 줬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하실 거죠? 계속 하고 싶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하실 거죠? 네. 한국 영화 전문가로서. 그렇죠. 먹고 사시는 일은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날씨가 또 생계를 위해서 그 네. 영어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뭐 네.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저도 그래서 거기 가서 영어 강의를 좀 들을까 뭐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그거 하고 계세요? 네, 강의 계속 하고 있고 네, 경희대에서 강의도 하고 여름에는 고려대학교 뭐 어떤 여름 네,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보다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근데 가면서 점점 바빠져요. 한국 영화 사랑을 계속해서 10몇 년, 20년 가까이 지금 한국에서 쭉 활동을 하시면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미국인 한국 영화 전문가시죠. 달시파케 오늘 모시고 시네톡톡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저도 그럭저럭 그걸 희미하게 알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투쟁이고 일시적인 투쟁이며 그때만 이기면 된다. 노예조차도 노예다운 비굴한 보복을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로지 그 자리에서의 한판 승부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럴싸한 대의명분 비슷한 것을 늘어놓지만 노력의 목표는 언제나 개인, 개인을 넘어 또다시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양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이다.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에 나오는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하지만 세상이라는 게 다 개인들의 집합체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단면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이셨습니까? 부디 평온한 세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최광희의 영화 쉬이킷이라는 세상은 이번 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즐거워하십시오.